4번부터 들어가자. 자, 가에 나와 있는 글은 나이덕, 원래 이 나이덕이라는 사람은 얘들아 여자분이고 여성분이고, 그리고 시인이야. 시를 많이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페이지 248페이지 248페이지 원래 시인이고 이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시가 어려워. 상당히 어려운 시들이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은 가는 뭐야? 그래 갈래가 수필이야. 현대 수필. 그래서 수필이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고, 수필의 종류가 얘들아 경수필하고 중수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시나 시도 어렵게 쓰고 수필도 어렵게 쓰는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수필은 중수필에 해당이 돼. 중수필하고 경수필의 차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소재들을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쓰는 수필을 거의 대부분 경수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읽어볼 수 있는 수필들이 거의 대부분 경수필이야. 그리고 이제 중수필 같은 경우는 좀 관념적이고 약간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 뭐 여러 가지 사유를 해야 되고 사색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수필을 중수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좀 내용이 무겁다는 얘기야. 무겁다는 얘기. 그래서 제목 자체가 벌써 무겁잖아. 제목이 뭐야? 존재 테이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존재한다는 테이블. 자,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나는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 테이블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그 책상이네. 책상. 근데 그걸 누가 사용했다? 바슐라르가 사용했어요. 존재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한다.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진다. 자, 바슐라르는 사람이 존재 테이블의 용도를 뭐로 사용했다? 바쁜 시간이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독서와 뭐를 활용하는? 몽상을 활용하는 시간으로 테이블을 활용했다. 나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한 충일? 가득 찬 만족스러운 행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이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을 사서 가져오려고 했나봐. 사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감이라는 말을 붙였잖아. 부사어를. 그 감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내가 바슐라르라는 사람을 뭐하고 있다는 거? 존경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슐라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내가 흉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슐라르가 이용했던 테이블의 용도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느꼈단 말이야. 그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 테이블을 가져와서 이 사람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해 볼까? 이래가지고 바슐라르의 테이블을 사가지고 오려고 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 밑줄 그어놓고 그런 자리는, 이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독서와 몽상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느꼈던 거? 충일한 행복을 느꼈던 거. 이런 느낌을 나도 한번 뭐 해보겠다?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했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 모양을 새겨넣은 테이블이었다. 뭐 테이블의 생김새.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갔다. 처음에 느꼈던 행복감이 후회로 바뀐 이유는 뒷부분에 나오겠죠?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무거웠다는 얘기지. 그걸 짊어지고 다녔으니까.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비유가 나오죠? 자, 기억에 뭐가 나와요? 기억에 비유가 나와요. 비유.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자, 이거는 이 테이블이 나 자신을 뭐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뭐하게 만들었다?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이 테이블을 가져와가지고 그 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행복스러운 느낌을 받으려고 내가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테이블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는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야.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테이블을 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나오네.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바쁘게 살아갔나 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나만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 테이블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테이블이 나한테 짐이 돼버렸던 거야. 그래?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이 테이블을 또 가지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 바로 밑에 자 디귿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지? 씁쓸한 자부심이라고 해요. 씁쓸한 자부심, 씁쓸한 자부심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조금 이따 문제로 물어보거든? 문제로 물어보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 지시어가 있거든. 그렇지, 지시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당연히 이 앞의 내용으로 바탕을 짐작해야 되잖아.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그 앞의 내용이 뭐야?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지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과 비교하려는 심리에서 내가 이 테이블을 구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비교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였다? 씁쓸한 자부심이 된 거지. 이걸 긍정적으로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비교를 통해서 무슨 힘을 얻으려고 했던 거. 자부심을 얻으려고 했던 게 좀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나. 그래서 씁쓸한 자부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자부심이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거야. 그래.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바쁘니까. 이 사람 주부거든. 애들 돌봐야지요. 또 강의 나가야지요. 대학 교수. 강의도 해야 되고 시도 써야 되지. 글도 써야 되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더 바빴다는 얘기지. 그래?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 멀리라는 단어 속에서 자, 이 사람은 이 테이블을 통해서 뭐가 없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야.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살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원래 이 사람이 테이블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했는데 이걸 얻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럼 테이블에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한테는 쓸모가 없어진 거죠. 새겨진 꽃분향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곤 한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주부이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짬이 없는 사람이야. 바빠. 빨리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 생기지 않았다. 자,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 얻으려고 했던 게 뭔데? 여유로움, 일상의 소중한 행복감, 이런 거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아주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은 날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뭐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뭐가 들어가죠? 깨달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깨달음이. 이 테이블은 뭐하고 똑같다? 거울하고 똑같다.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울. 자, 이 거울은 당연히 누굴 비춰줘? 나를 비춰주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을 여기 있네. 뭐 할 수 있는 거? 반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내가 만져야 되겠구나. 이 테이블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괜히 그 철학가처럼 이렇게 독서와 몽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볕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 드문 순간들에야 나는 비로소 밑줄. 자, 고통스러우면서도 뭐를 느꼈다? 행복을 느꼈다는 얘기야.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느끼게 됐다. 자, 고통스럽고 행복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인생을 생각할 때, 얘들아,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뭔가 삶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으로 살아갔겠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 힘겹게 살아가잖아. 그 힘겹게 살아가는 도중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테이블을 뭐로 사용하는 거? 거울로 사용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행복을 줬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테이블의 용도를 본래 용도대로 뭐 하게 됐다?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래. 두 번째 작품이 뭐야? 제목이? 그렇지. 구부러진 길. 뭐 현대시인데 이 사람은 평평하고 똑바로 뚫려 있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평평한 길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들아 순탄하고 평평하고 속도가 많이 나는 길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길을? 구부러진 길을 좋아한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구부러진 길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 구부러진 길은 한마디로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 모든 대상들을 뭐 할 수 있는 길? 포용할 수 있는 길이어서 좋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들아 직선으로 뚫린 길을 빨리 가다 보면 얘들아 옆을 돌아봐? 안 돌아봐? 옆을 안 돌아보게 되잖아. 옆에 누가 있는지도 신경을 안 쓰잖아. 근데 이 구부러진 길을 꾸불꾸불 가다 보면은 한눈도 팔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대상들을 내가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구부러진 길이 좋다. 물론 이 사람의 생각,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구부러진 생각을 뭐의 의미로? 포용.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내용. 이 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기법은 얘들아 반복하고 이 반복을 심화시킨다는 데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초점을 맞추고 반복되긴 되는데 심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거.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좀 전에 얘기했어요.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비유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얘들아 민들레를 왜 나비의 밥그릇 같은으로 비유를 했을까? 얘들아 나비가 뭐야? 그 나비의 밥그릇이 뭐야? 민들레야. 그럼 민들레에서 나비가 먹고 뭐를 이어간다는 얘기잖아. 뭐를? 그렇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얘기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왜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냐면 민들레에서 꿀 같은 걸 먹고 나비가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지? 나비의 밥그릇, 비유가 쓰인 거지. 비유가 쓰였어요.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들 중요해. 밑줄 그어. 감자를 심는 사람들 중요해. 왜 중요하냐고? 너네가 얘들아 C로 내려가봐. C에 또 뭐 감자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얘들아 뭐 있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이라고 나와있지? 이게 심화된 거야. 끝부분에 더 심화돼서 더 깊이 있게 심화됐어.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감자를 심는 사람들? 그 감자 뭐 하려고?
아, 캐려고 싶는 게 아니라 캐서 뭐 하려고? 먹으려고. 먹어서 배가 부르면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잖아. 똑같잖아. 이 생명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감자를 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어머니가 밥 먹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밥을 먹고 끼니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만날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무슨 체험을 하고 있다, 얘들아?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밑줄고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이 품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포용. 그렇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얘들아, 포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포용의 의미를 잘 몰라. 잘 몰라. 다른 사람들을 내치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고 살려고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포용은 좋은 의미지. 긍정 의미지. 그지?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감싸 안는 거잖아. 같이 간다는 얘기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삶. 그래? 고불고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는 얘들아,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야. 뭔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야. 겪으면서 살아온다는 얘기야. 왜 이런 사람들이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얘들아, 시련과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그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뭐야? 포기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또 뭐 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잖아. 공감하고 포용해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듯하게 길을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들, 얘들아,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지?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뭔가 시련과 고난을 한 번씩은 겪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래야지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순탄하게 쭉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시련이 닥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구부러진 주름살. 자, 구부러진 주름살은 얘들아, 자, 여기서 한번 구부러진 주름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구부러진 주름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을 순탄하게 산 사람들의 주름살이야. 인생을 시련과 고난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그렇지. 인생의 삶을 시련과 고난의 삶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무슨 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돼. 근데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아니지요. 그지?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얘들아, 빨리 모든 거를 하려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가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누가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봐라. 이런 의도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아까 얘기했어요. 또 나오네. 뭐 하는 삶? 포용하는 삶. 그렇지?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 다 감싸 안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뭐다? 좋다. 이런 얘기지. 이 사람은 그런 공동체적 모습의 마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세상이 없지. 그런 세상이 없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찾아주세요. 답을 체크해도 될까요? 아직? 답 확인해보자.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람이 존재의 테이블을 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지요?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그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몽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
그럼 그것을 적절한 답으로 체크하면 당연히 1번으로 답을 체크해야 되겠지요. 2번. 가의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아까 그 씁쓸한 자부심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그 문제야. 씁쓸한 자부심이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을 지시한다는 걸 알았어야 돼. 씁쓸한 자부심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느꼈던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는 것에서 느꼈던 그런 자부심. 그래서 3번이 설명이 잘못됐어요. 반성이 아니고 비교하려고 하는 데서 느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났다는 거, 조금 우위에 있다는 걸로 느꼈던 그런 자부심. 3번. 요것도 아까 설명을 했어요. 반복되긴 반복되는데 얘들아 앞에서부터의 그 이야기들이 점점 뭐돼? 심화된다고 이게 있어. 심화되는 구조. 그런 설명을 찾으면은 3번 정도. 그렇죠. A에서 화자가 떠올리는 것은 B에서 그 같이 다른 사람들과 포용하는 삶, 이 주변을 돌아보는 삶, 포용하는 삶, 그리고 그 가치가 공동체의 범위로까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체적 모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 4번 몇 번? 3번 정도가 가장 연결되는 답이겠지? 존재의 대부를 통해 얻은 순간이 드문 순간이었던 것은 그가 반듯한 길과는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5번은 4번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지? A는 기국 이후 글쓴이가 자신을 돌아보지 시간을 가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밥그릇이 되어준다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포용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으로 넘어갔어. 미안해. 6번으로 넘어갔어. 6번. 6번은 다소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나마 한 학생들이라면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문학 작품에 대해서 본 학생들이라면 좀 익숙한 그런 작품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지? 첫 번째 작품이 뭐죠? 최척전이야. 최척전. 자, 최척전이라는 소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이산. 이산이 뭐야? 이산. 이산이 흩어진다는 얘기야. 흩어져. 이별한다는 얘기지. 이산과 재회가 뭐 되는 이야기?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이야기야. 가족들하고 흩어졌다가 또 가족들하고 만났다가 흩어졌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같이 만나고 해피엔딩. 이런 구조야. 예. 이 소설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고 최척은 중국으로까지 막 가지요. 그 다음에 아내인 오경은 어디까지 가? 저 베트남 쪽까지 가잖아. 거기서 이제 일본 쪽까지 가잖아.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부분이지요. 이 소설은 고전 소설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지만 무슨성이 특히 강조돼. 이 소설은 우연성이 가장 강조돼.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연히 누가 만나. 여기 이 이야기는 우연히 누구하고 누가 제외하는 부분. 남편과 아내가 우연하게 제외하는 부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옛날 소설인데 좀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최척전이라는 소설에서 우연성이 가장 강조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이따가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도 우리가 많이 봤던 소설 아니야 이거. 뭐지? 아우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소설은 요 시대적 배경을 1970에서 한 80년대 배경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배경에서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화?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게 일어났잖아. 그리고 우리가 농촌 말고 도시를 배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도시가 막 개발됐잖아. 서울에 가면은 가장 이 밑에서 농촌에서 돈 벌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울에 빈손으로 올라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가 어디인지 알아요? 선생님 고향이 돼. 선생님이 신림동 711-97번지거든. 선생님이 고향이. 거기가 옛날 산동네였거든. 산동네 달동네였어. 그리고 집값이 쌌어.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올라왔다면 신림동으로 오는 거야. 거기서 산에서 판잣집 같은 거 짓고 살았어. 근데 얘들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거기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에 뭐가 지금 막 들어서지? 아파트가 막 들어서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쫓겨나지. 네. 이 도시 빈민들이 뭔가 쫓겨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여러 가지 있어. 이거 말고도 뭐 있지? 난소공이라는 소설 있잖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것도 이런 비슷한 얘기죠. 이런 도시민이 쫓겨나면은 그 당시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집값이 좀 싼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서울에서 좀 가까우면서 출퇴근할 수 있으면서 집값이 싼 곳이 옛날에 부천이나 부평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동네거든. 지금은 뭐 거기가 그렇게 싼 동네가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또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거기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 살펴봤던 소설 중에 양기자 씨의 뭐죠? 원미동 사람들 들어봤죠, 그지? 그 얘기도 이런 류의 소설에 포함이 돼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제목 자체가 얘들아 몇 켤레로 남은 산에 9켤레. 이 사람이 원래 구두가 몇 켤레인지 알지요? 10켤레잖아, 10켤레. 그지? 10켤레인데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아내 수술비도 아내가 이제 배가 막 불렀는데 아내 수술비도 없는데도 막 그지? 돈을 적극적으로 벌려고 하는데도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내가 여기 있어도 안 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뭐를 지키려고 했던 의미로 구두를 계속 닦고 있었지. 뭐 자존심. 그렇지. 그런 얘기하고 연결되는 작품이야. 자, 가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설이니까 후다다다 내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채척자.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가루가 묶여져 있어요. 가루가 묶여져 있는 부분 잘 봐야 돼. 뭔가 서술상 특징이나 무슨 상 특징? 표현상 특징.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옅은 알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자 A 부분에서는 얘들아 무슨 묘사가 들어가고 있지? 무슨 묘사? 배경 묘사가 들어가고 있죠. 배경 묘사. 자, 최척전의 A 부분은 배경 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안에서 연보라는 소리가 은은히 들렸는데 자 여기 이곳은 중국 쪽인가 그 베트남 쪽인가 중국 쪽일 거야. 중국 쪽인데 최척은 중국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장사하다가 이쪽에 온 거고 오경이라는 이 사람 최척의 부인은 일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우연하게 만나는 거지. 소리가 은은히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자, 배경 묘사를 통해서 얘들아 주변이 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막하다는 걸 보여주고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플러스 했네. 누구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죠? 누구의 심리가? 최척의 심리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플러스 되고 있어요. 최척의 심리가 어떤 심리지요? 뭔가 외롭고 처량하고 그지? 최척의 심리가 외롭고 처량하고 외롭고 처량한 최척의 심리는 뭐 때문에 나온 거지요? 누구하고 이별했기 때문에 얘들아? 아내와 이별했고 가족들도 지금 생사를 몰라요. 죽은 줄 알고 있어 다. 그렇게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자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소재가 하나 나온다. 최책이 뭘 불었죠? 뭘 불었죠? 피리를 불었지. 자 이 피리는 일종의 무슨 체 역할을 해요? 매개체 역할을 해요. 네, 피리 소리. 피리를 꺼내가지고 몇 곡 불어서 가슴속에 맺히는 한 그리움이겠지요. 슬픔이겠지요. 뭔가 회한을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거치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느낌이 비리 소리에 뒤섞여 맑게 번져났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이 놀라 잠에서 깨었으며 뱃사람들도 얘들아 어디를 떠나온 사람들이거든. 어디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리 소리를 듣고 뭔가 가슴에 애절한 슬픔이 같이 느껴졌겠지. 같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슬픔에 맺혀가지고 그 피리 소리를 듣게 된 거지.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곁분에서 머리가 고추던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칠 정도였다. 그러니까 피리 소리가 애절하게 들렸다는 얘기죠. 애절하게. 잠시 후에 일본인 변에서 조선말로 밑줄거 또 밑줄거 뭐가 들렸죠? 칠원절구의 한시가 들려. 근데 얘들아 이것도 바로 무슨 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 두 가지가 왜 매개체냐면은 자, 잘 봐.
이 칠원절군 누구만이 하는 거야? 오경하고 최척만이 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은 이 내용을 몰라. 이 시 내용을. 그리고 이 피리에서 부르는 곡조도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 오경하고 최척만 알아. 그러니까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얘가 답으로 한 시를 던진 거는 이 피리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 것이라는 남편이 부는 피리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오경이 이 시를 딱 던진 거야. 그럼 이 시의 내용을 알아보면 누가 있는 거야? 남편이 있는 거지. 둘이서 이걸 매개로 활용한 거지. 그렇죠? 시의 내용은 별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만 서늘하구나. 이건 별 내용 아니야. 별 내용 아니야. 뭐 별로 안 살펴봐도 돼요.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왜냐하면 얘들아 이 시의 내용도 결국은 누구의 심정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경의 어떤 심정? 뭔가 참혹한 심정. 참혹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참혹, 그지? 좀 뭔가 비애감. 그렇지, 요게 좋겠다. 오경에 비애감이 들어가 있는 시거든. 오경도 얘들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어 지금. 죽은 줄 알고 있거든. 자살하려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최쪽도 자살하려다 살아있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피리 소리니까 당연히 슬프게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 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 왜 놀라? 누구만이 하는 거니까. 자기하고 아내만이 하는데 깜짝 놀라죠.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충격을 받았어요. 이를 보고 학천이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거 잘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막 솟아나는 거야? 아내에 대한 그리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식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 때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가운데 비탄해졌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 가운데 두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옹은 좀 다혈질인 사람 같아. 다혈질이야.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측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뜨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있어. 지금 한밤중이야. 새벽이란 말이야. 거기에 당장 쳐들어가자는 얘기야. 이 사람은 의로운 기운으로 도와주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전부 이 최척하고 오경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변 사람들이. 학천이 지지하면 했다. 학천이라는 사람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이 두옹이라는 사람보다는 좀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울면 많은 사람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이대.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러시다. 최척을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떴던 사람이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경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비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기다렸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이었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황망하게 뛰어넘어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지요? 맞죠? 둘이서 끌어안고 막 이제 비창하게 우는 거야.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마주 바라보며 놀라 소리를 지르고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 눈물이 닿아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 이건 좀 과장이다, 그지? 눈에서 피가 나와요, 그죠? 두 사람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처럼 모이들어 구경하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하는 친구인 줄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뭐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냐.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설은 무슨 성을 가장 강조한다? 우연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어?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동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학차는 돈우를 만나 백금 세 덩어리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라고 오려고 했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봤습니다. 이 돈우라는 사람은 누구야? 오경을 데리고 오경을 도와줬던 사람이야. 어느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지. 그래. 그래서 이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경을 돈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지.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러면 얘들아 오경이라는 여자가 그동안에 남장을 하고 있었단 얘기지. 맞죠? 이 남장을 했던 이유는 전쟁터에서 뭐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그래?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오경을 존경한다는 얘기죠. 돈은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 연령을 꺼내어 전별금으로 오히려 돈을 줘요. 여기서 누구의 성품을 알 수 있지? 돈우의 성품을 알 수 있지요. 인자하고 자애롭고 이런 돈우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고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사오요 잘 가시게. 오경이 손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말했다. 일찍이 주인 영감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다가 뜻밖의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끝없이 많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렇듯이 기뻐하며 전별금까지 주시니 진실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100번 절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측의 오경과 함께 본배로 돌아오자 이웃배에서 이들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은과 비단을 주기까지 했다. 학차는 집으로 돌아와 별도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최척과 오경을 그곳에 살게 했다. 배려심이 깊지요. 학차이라는 사람도. 최척은 이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머나먼 이국 땅에 의탁해 살고 있는 터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은 없었다. 그래서 항상 늙은 아버지와 어린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심에 쌓여 있었다. 최측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하였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최측하고 오경이라는 부부가 만남을 이루는 내용이잖아. 근데 나머지 내용들도 마찬가지야. 이 집안의 식구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게 뭐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한 거다. 어떤 전쟁이 배경이 되어 있죠? 정유재란이라는 이 전쟁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설. 제목이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쌤이 좀 전에 설명 다 했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얘들아 도시에 살던 도시 빈민들이 소외되고 취급을 안 좋게 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 이런 의미로 이런 소설이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성남의 서술자가 몇 인칭? 1인칭 맞죠? 1인칭.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방 하나를 재놓는다. 이 방에 권씨 밑줄거. 자,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게 돼요? 권씨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지. 권씨가 저기 들어와 사는데 나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특이한 버릇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를 경계한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점차 그를 이해한다. 한편 이사 올 때부터 임신 중이었던 권씨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놓인다. 이에 권씨는 나를 찾아와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권씨는 특별한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권씨가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 회사를 다녔어. 떳떳하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회사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쯤 버금가는 대학, 거기 회사를 다녔거든? 근데 권씨가 왜? 노조 사태에 휘말린 거지. 노조 사태에 휘말려가지고 이 사람이 데모를 할 때 얼떨결에 앞장을 서게 돼.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신문에 대문짝이 나는 거야.
회사에서 이 사람을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 뭐 한 거야? 쫓겨난 거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된 거야? 깜빵에 가게 되고 뭐가 된 거지? 전과자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전과자라는 이런 빨간 딱지가 이 사람한테 붙어버린 거야. 우리 사회 알잖아, 얘들아. 이런 빨간 줄이 긋게 되면은 어떻게 돼? 취직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껏 해봐야 이런 사람들 뭐밖에 못해. 노가다. 그지? 공사판에 가서 공사판에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무슨 돈을 마련하지 못해? 목돈을 못 마련해. 지금 아내가 수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목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 집주인한테 꾸러간 거야. 집주인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주인의 직업이 뭐야?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학교로 찾아간 거야. 돈 좀 꿔달라고.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나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죠. 하마터면 나는 잃을 뻔했다. 그가 적시 일깨우지어 깨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는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애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자, 이 집주인의 성격이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야. 나중에는 도와주잖아.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약간 무슨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지? 돈 뜯길까봐. 그래. 여기 이 부분은 이기적인데 이 집주인은 나중에 태도가 바뀌어요. 성격이. 그리고 이왕 피할 바에 저쪽에서 감히 두 말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인이 모두 원산부인과랍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을 넣었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삼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돈은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지.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지.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이게 된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았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가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임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원장의 성품을, 원장은 뭐를 밝히는 사람이다?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인정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뭐를 닦는 거지요? 이 사람은 계면적인 일이 있거나 뭔가에 상처를 받으면 항상 구두를 닦는 버릇이 있거든? 그러면 구두를 지금 닦았어요? 뭐에 상처를 받았단 얘기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단 얘기지. 누구의 말에 상처를 받은 거야 지금? 집주인!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을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뭔가 고심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갔는데 집주인이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상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지. 그래서 뭐를 닦은 거야? 구두를 닦은 거지요. 발을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 한 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까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해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뭔가 실망을 예상한 거야.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 이 말을 던진 이유는 뭘까 얘들아? 나한테 뭐를 회복하려는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습관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걸 얘들아 이때만 외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외치지. 어디서? 이 집에 도둑으로 들어오잖아. 돈 훔치려고. 그지? 그때도 한 번 나오잖아. 그래.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는 그는 미쳤다. 뭔가 내가 약간의 무슨 뭐를 가진 거야. 죄책감을 좀 가진 거지. 그지? 좀 미안한 심정이 든 거지요.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뭔가 미안함, 약간의 죄책감, 그 심정이 들었단 얘기야.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년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자매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 부분이 이제 권씨가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뭔가 이렇게 노조 앞에서 저항하는 사람으로 비쳤던 그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전세 자금이 나한테 돈이 있잖아. 누구의 돈이야? 권씨의 돈이잖아. 그럼 그걸 빌미로 돈을 빌려줬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매몰차게 권씨를 대했단 말이야. 안타깝지요.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부르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아하,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성품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죠? 이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 여기 보이는 거야. 오히려 권씨 대신 치료비까지, 수술비까지 마련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치사를 부르도록 간호하는 게 지겠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 첨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것을 알고는 혀를 찼다. 원장은 뭐만 중시하는 사람? 돈만 중시하는 속물적인 사람. 중략 부분의 줄거리. 권씨는 아들이 태어난 날에 저녁에 나의 집에 복면을 쓴 강도가 된다. 이 강도가 누구야? 권씨지요. 나는 그 강도가 원씨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달리지만 하지만 권씨는 나의 말과 행동에 오히려 낭패를 감을 느끼면서 대문 밖으로 나간다. 이때 내가 실수를 하는 거야. 알지요? 권씨가 자기 집으로 도둑이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권씨의 뭔가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내가 뭐를 한 거지? 대문은 저쪽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권씨가 누군지를 이 집주인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 거기서 저기 권씨가 더 뭐를 상한 거야? 자존심을 상한 거지요.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 있지 않았다. 왜? 상처를 입었으니까 자존심에.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밖을 나가산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견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히 됐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지는 셈이었다. 복면으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챌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산을 끝까지 강도로 대화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이게 권씨에게 내가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된 거냐? 실수가 돼버린 거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실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구두를 확인해보려는 의도는 뭐 때문이죠? 그 구두를 보고 얘들아, 권씨의 구두에 뭐를 보고? 상태를 보고 권씨의 뭐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심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구두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깨끗이 닦여 있으면 아직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야. 구두가 닦여져 있지 않으면 뭔가 상처를 크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었을 거란 얘기야.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팔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내가 뭐하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의도로 이런 마음속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되었다.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 되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 가지나 공 깔고 덤대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초라지요, 가난하지요,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저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은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여 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에 소형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여진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 그 비어있는 하나가 누군데? 권씨지요. 맞죠? 그 한 켤레의 구두, 권씨의 남은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존심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왜? 자존심에 뭐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 넘겼어. 5문제. 답 맞춰야 되지요. 자, 답을 맞춰보고 약간 조금만 쉬었다가 A와 B에 대한, A는 얘들아 최책에 뭐가 나오죠? 심리가 나왔지요. B 부분은 뭐 요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번? 4번으로 봐야 되지. 자,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은 기억은 뭐지요? 시, 그렇지. 기억은 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당연히 3번 정도로 답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1번을 봐주세요. 두홍은 최척의 사연에 감동하여 오경을 오경을 만났어요? 아니지? 그렇지. 두홍이라는 사람의 재지를 누가 했지?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나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파벳 E를 봐줄까요? 알파벳 E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설득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야.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이지요. 말이지. 5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산과 다시 만남 이런 구조, 이란 가족의 재회와 귀양은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호란 등으로 거듭된 전란으로 인해 실향의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겪었을 당대인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5번을 봐주세요. 최척과 오경이 학천과 남원으로 더 귀양하는 장면은 당대인의 소망이 대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5번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좀만 쉬었다가. 잠깐 갔다 와, 잠깐. 빨리. 2개 더 봐야 돼, 2개. 볼 수 있어요. 자, 힘을 내서 2개. 자, 왜 2개를 보냐면 얘들아, 저 26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작품들이 나와. 이거 뭐 고3 정도 됐으면 이 내용을 더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너무 흔한 작품이야. 가의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죠. 맞죠? 강호사시가가 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268페이지. 이게 아니야? 짝수잖아, 짝수. 고전으로. 그래? 그래. 같이 봐. 자, 268페이지에 가에 나와 있는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은 얘들아,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은 너네가 알고 있듯이 얘들아, 이 작품은 뭔가 국문학사상 의의가 있는 작품이야. 이 국문학사상 의의가 있다는 얘기는 최초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최초의 무슨 시조? 연시조야. 연시조라는 장르가 뭔지 알지요? 초장, 중장, 종장을 한 덩어리로, 왜? 뭐? 왜? 홀수? 지금 우리 짝수. 홀수는 저기 현대문학 시간에. 지금 저 고전 쪽에는 짝수만 나가고 있어, 짝수만. 그래. 최초의 연시로 알려져 있는 강호사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작품은 좀 독특해. 뭐가 독특하냐면 얘들아, 초장하고 중장하고 요 2개하고 그 다음에 종장하고의 주제가 달라. 독특하죠. 초장하고 중장은 뭐 일반적인 무슨 진화를 다루고 있고 자연 진화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종장은 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한가롭게 지내는 건 다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 그래서 마지막 종장은 연군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지. 초장하고 중장은 자연친화, 종장은 연군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후다다다닥 봐주세요.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 자연 속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흥이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흥이 넘친다는 얘기겠지. 흥이 넘쳐. 당뇨개변에, 자, 당뇨개변은 막걸리를 시냇가에서 마시고 안주를 뭐로 먹어요? 금린어, 쏘가리를 안주로 먹어. 쏘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걸리 한 사발에, 막걸리 하나에 뭐를? 쏘가리를 잡아가지고 술 안주로 먹는다는 얘기는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지죠? 안본지죠. 예? 안본지죠. 이 몸이 이렇게 안가롭게 지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 자, 하사 들어가 볼게요. 강호의 여름이 오니 초가집에 일이 없다. 자, 시골에서 여름에는 보통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양반이야, 서민이야? 양반이지. 더군다나 일이 없겠지. 그지? 여름이 일이 없어. 믿음직한 강물결은 보내나니 바람이라다. 바람이 강물결을 타고 서늘하게 쫙 불어와. 더운 여름인데도 내가 시원하게 보낸단 말이야. 그게 또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 이해되지요? 그 다음 추사.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혈자 있다. 얘들아, 우리 알고 있잖아. 자,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무슨 마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근데 얘들아,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살있죠. 근데 물고기도 기름이 막 이게 섞여 있어서 먹기 좋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에 뭐가 제일 맛있어? 전어가 제일 맛있잖아. 전어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 살이 쪄서. 그지? 가을이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금을 흘려서 던져놓고 이 몸이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 전부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리다니, 길이다니 상식적인 선에서 한자는 얘들아 30점 몇 센치? 3cm를 한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엄청 많이 왔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자가 넘어. 삿갓을 빗기 쓰고 누욕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이 자연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지만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살펴봤던 그런 작품이잖아. 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야. 자, 후다다다.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도 너무 자주 나왔던 작품이지. 그지? 제목이 뭐야? 상충곡이야. 자, 상충곡이라는 작품은 가사에 뭐로 알려져 있는 작품? 효시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야. 효시가 최초라는 얘기야. 효시가 최초라는 얘기인데 최초로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완벽해. 이게 뭐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도 완벽하게 갖추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인 자연친화적인 내용도 담아놨고,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어. 그래서 최초로 보기에는, 가사에 최초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 지금 발견됐어, 안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고전 작품에다가 최초가 항상 뭐 할 가능성이 있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저 옛날에 뭐 창고에 있었는데 창고에 뭐 들어가 보니까 옛날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뒤져보니까 이거보다 먼저 쓰여진 가사가 나왔다. 이러면 바뀌는 거야. 어쨌든 상충곡은 가사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이 상충곡의 계보를 이어받은 작품이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이고, 이 면왕정가의 계보를 이어받은 작품이 정철의 무슨 별곡?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되지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나온 작품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 쓰인 그런 표현기법 같은 것들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충곡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자가 무슨 상자? 즐길 상자. 자, 춘자는 봄춘자. 뭐를 즐기는 노래? 봄을 즐기는 노래.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계절적 배경 바로 나오네요. 새봄이 돌아오니. 그러면서 새봄의 경치가 이제 묘사되기 시작해요.
자, 새봄에는 당연히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거기 밑에 무슨 꽃?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있고. 너네들 고전작품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요 복숭아꽃 나오면 이거 주의해야 돼. 복숭아꽃 알지? 이 복숭아꽃이 나오면 얘들아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거기가 뭐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조건이 나와야 돼. 그 조건이 뭐지? 복숭아꽃이 있고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복숭아꽃이 거기에 피어 있다든지 아니면 물이 흘러내려오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거기는 무릉도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뭐 그냥 피어만 있어. 알지? 그냥 봄 경치를 얘기하는 새봄의 봄 경치를 얘기하는 내용일 뿐이야. 도와 행화가 피어 있고 녹양방초. 자, 두 번째네. 자, 봄이 되면은 또 하나 특징이 모든 자연이 푸르름으로 물들잖아. 녹양방초. 푸르름으로 물들어 있는 풀들과 버드나무. 녹양방초는 가랑비가 내린 중에 부르도다. 칼로 조각을 한 건가 붓으로 그린 건가.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그만큼 주변이 뭐하단 얘기지요? 칼로 조각을 한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주변이 뭐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수풀에 우는 새는 새 밑줄거 새 밑줄거. 수풀에 새가 왜 울어요? 즐거워서 울겠지. 얘들아 즐거워서 울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새는 무슨적 상관물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뭐가 돼?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그지?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못 내게워 소리마다 아양을 떨고 있고 물알체 밑줄 긋고 물알체니 흥이 끝날 소냐. 물알체는 자연과 동화됐다는 얘기야. 자연과 동화되면서 흥이 끝날 소냐.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우명하여. 소요우명 살짝 밑줄. 요 소요우명이라는 단어하고 얘들아 요 단어하고 뜻이 똑같은 단어가 저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 뜻이 뭐죠? 조용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린다는 뜻이야. 소요우명의 뜻이 뭐라고? 조용히 거닐면서 시를 뭐한다? 읊조린다 이런 뜻이거든. 요거하고 뜻이 거의 똑같은 뜻이 저 오른쪽에 보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요거 하나 더 있어. 무슨 안보? 미음 안보라고 하나 더 있거든? 있어 없어요? 오른쪽 269페이지 오른쪽 그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미음 안보 나오지요? 그 뜻하고 소요명의 뜻이 똑같아요. 그래. 조용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며 산일이 적적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이 즐거움을 알 리 없이 혼자로다. 이 사람은 주변 경치를 혼자서 감상하고 있어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 닥쳐은 오늘하고 풀 밟기는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에 아침에 나무를 캐고 저녁에 낚시에 우리 자연을 맞아 즐기자. 이웃들한테 자연을 즐기자고 권해. 자연을 이웃들한테 즐기자고 권하기만 하지 이 사람은 혼자서 돌아다닌다. 지금 혼자서 알겠지? 혼자서 돌아다녀.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얘들아 최대한 자연을 즐기면서 풍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풍류. 자, 밑줄거. 갓 깨어 익은 술을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거기 밑줄거. 자, 이거는 바로 무슨 생활을 한다? 풍류 생활을 한다. 만약에 얘들아 이 사람이 서민이었다면은 이 사람이 일하는 일꾼이었다면은 술을 그냥 벌컥벌컥 먹고 일하러 나가지.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먹을 때 뭐를 부리지? 멋을 부리잖아. 꽃잎 하나 떼가지고 물 위에 딱 띄워놓고 한 잔 먹고 똥 하나 딱 띄워놓고 한 잔 먹고 이렇게 멋을 부리거든. 이 멋을 부린다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풍류를 안다 이런 얘기야. 풍류를 안다.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또 중요한 거 나온다. 밑줄거.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청양은 잔해지고 그 다음에 낙홍은 오세진다. 자, 청양은 푸른 색깔의 향기거든. 푸른 색깔의 향기. 이 향기는 자연의 향기. 잔은 누가 들고 있는 잔? 인간이 들고 있는 잔이잖아. 화자가 들고 있는 술잔이잖아. 술잔. 그 다음 낙홍은 떨어지는 꽃잎이거든. 떨어지는 붉은 꽃잎.
이거는 당연히 자연이겠고. 그 다음에 옷은 누가 입고 있는 거야? 인간이 입고 있는, 자연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어? 그지? 인간이 입고 있는 거야, 인간이. 그지? 그러면, 얘들아, 자연이 인간 속에 뭐 된 거야? 들어가 버린 거지? 자연이 인간 속에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정리한다면, 당연히 물화일체가 되겠지. 옛날에 하나 더 알려준 거 있는데, 물화일체하고 뜻이 똑같다고. 물화일체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한자성 하나 알아둬라. 또 까먹었지요? 자, 물심, 일,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물화일체, 물심이라. 똑같은 말. 알아주세요.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얘기해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여기에 소동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얘하고 풍류를 같이 즐기는 대상이 아니고 얘는 그냥 잠깐 나왔다가 술만 매다 주고 가버리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서 풍류와 멋을 즐기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짓고 술을 메고 미음한보 천천히 앉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얘들아. 나왔어 드디어. 명사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지요. 거기에 술잔을 씻었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내려온 것을 보니 뭐가 흘러내려와?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오잖아. 물이 나오고 그 물 위로 복숭아꽃이 흘러나와. 그래서 바로 밑에 뭐가 나온다? 무릉도원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라는 얘기인가? 아니지. 그만큼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선생님이 저 정극인의 상충고하고 맹사성의 강원사 시간은 좀 빨리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모르는 고3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지?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자아 비판을 좀 해야 되죠. 그지? 그래. 세 번째 작품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